정우진은 언제나 세상을 계산할 줄 아는 남자였다. 숫자, 계약서, 인맥, 주식 차트, 그리고 권력. 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가치였다. 그러나 그 가치는 언제나 돈으로 측정되었고 그 외의 것은 비효율적이고 무가치한 낭비로 여겨졌다. 그런 그가 해인사에 나타난 날은 흐린 늦가을 아침이었다. 산 안개가 천천히 고개를 감싸 안고 있었고 나무 사이로 바람이 스치며 낙엽을 떨어뜨렸다. 그 풍경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낯설었다. 우진은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옆에는 정장 차림의 비서 윤태준과 법무팀장 김민지가 뒤따랐다. 촬영용 드론까지 띄워가며 고찰의 구조를 분석하는 모습은 술래객이 아닌 정복자에 가까웠다. 그들은 곧장 대웅전 앞마당으로 들어섰다. 드론의 날개 소리가 고요함을 찢고 있었고 이질감은 더욱 짙어졌다. 여기가 그 유명한 해인사인가요? 우진이 비웃듯 말했다. 천년 사찰치고는 너무 낡았네요. 그때 대웅전 안에서 한 걸음씩 발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걸음. 이내 등장한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승, 선법 스님이었다. 짙은 갈색의 장삼을 입고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로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셨습니다. 우진은 얄팍한 미소를 지으며 비서에게 눈짓했고 김민지가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계약서를 꺼냈다. 스님, 저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절터와 주변 산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정부 개발 허가는 이미 확보했으며 보상가는 시가의 3배입니다. 그리고 절은 서울 근교에 새로 지어드릴 수 있습니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시설로. 선법 스님은 서류를 보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살짝 저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곳은 단지 땅이 아닙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기도하고 울고 웃었던 자리입니다. 여기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새로운 절이 아무리 크고 편리해도 이곳의 기억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진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스님, 요즘 세상에 누가 절에 와서 기도합니까? 앱으로 명상하고 유튜브로 법문 듣는 시대예요. 이 땅은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골프장, 리조트, 힐링센터, 상상해보세요. 선법 스님은 미소를 잃지 않으며 말했다. 그 상상은 당신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우진은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고 한 발 앞으로 다가섰다. 3일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결정하지 않으시면 정리작업에 들어갑니다. 법적 절차는 이미 끝났습니다. 당신이 반대하든 말든 이 산은 곧 바뀔 겁니다. 스님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3일은 당신에게도 3일입니다. 정우진 씨. 우진은 눈을 가늘게 뜨고 스님을 바라보다가 몸을 돌려 천천히 걸어나갔다. 드론이 그 뒤를 따랐다. 낙엽 위로 발소리가 울렸다. 그가 떠난 뒤에도 선법 스님은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가을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가며 처마 끝 풍경이 작게 울렸다. 무상, 무상, 은 언제나 시작을 알리는 법이지. 서울 강남구 JW 그룹 본사. 그날 오후 우진은 최고 경영자 회의에 참석했다. 프로젝트 가이어 힐즈는 이미 투자자들과 80% 계약이 마무리되었고 사전 마케팅 영상도 곧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의 사업은 완벽하게 계획된 미래처럼 보였다. 해인사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신비한 자연, 문화유산, 힐링이라는 키워드. 거기에 JW 브랜드가 더해지면 이건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하나의 철학입니다. 우진은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 고개를 들었다. 다들 박수를 쳤고 투자 담당자들은 만족스러운 얼굴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가엔 스님의 말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 상상은 당신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이 왜 마음에 남는지 알 수 없었다. 불쾌함인가 아니면 찔림인가? 밤이 깊었다. 우진은 강남구 자택 펜트하우스에서
이스키를 한 잔 들고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의 불빛이 화려하게 번지고 있었고 멀리서 번개가 치는 게 보였다. 내일은 비가 올 모양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어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철거 준비, 3일 후 밤 시작, 반대자들 조용히 정리, 영상, 사진 절대 유출 금지.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는 한동안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다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군.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그 밤부터 그가 내려놓으려 했던 그 절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거울이 되어 모든 걸 무너뜨릴 것이란 사실을. 정우진이 보낸 메시지는 단 3줄이었지만 그 파장은 컸다. JW 그룹 내보안팀, 법무팀,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해인사 주변 땅은 이미 매입이 완료된 상태였고 절터만 남았다. 정리만 되면 그 지역은 개발 계획의 핵심 퍼즐이 완성될 터였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첫 번째 균열은 전혀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다. 이튿날 새벽, JW그룹의 금융부서의 이상 거래가 감지되었다. 자동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그룹 내 비상 경보가 울렸고 관련 부서 직원들이 다급하게 사무실로 몰려들었다. 계좌 7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자금이 인출되었고 자회사 3곳의 내부 서버는 외부 침입으로 다운된 상태였다. CEO님, 지금 금융계좌가 통제되지 않습니다. 윤태준 비서는 평소의 냉정한 표정을 잃고 당황한 얼굴로 보고했다. 우진은 한쪽 눈썹을 찌푸렸다. 사이버 공격인가? 확실합니다. IP 추적이 되지 않고 공격 루트도 변칙적입니다. 내부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진은 말없이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부 공유해. 투자자들에게는 기술 점검 중이라고 보고하고 언론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마.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침착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속에서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악화되었다. 국내 증권사들이 JW그룹 주식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기 시작했고 주가가 급락세에 접어들었다. 한밤중이었지만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미 긴급 회의에 들어갔고 도쿄와 홍콩 지사는 동시 대응을 요청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튿날 오전 우진의 휴대폰에 한 통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파일 첨부, 계약서 사본 전자서명 로그 기록 내부 이체 기록. 보낸 사람, 이도현. 문자 메시지는 짧았다. 미안하다. 이젠 내 차례야. 우진은 손에 들고 있던 컵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가 흔들렸다. 그의 오랜 친구, 믿었던 공동창업자, JW그룹의 2인자였던 이도현. 그가 모든 걸 가져간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모든 뉴스 채널이 한 가지 소식으로 도배되었다. JW그룹 대규모 사이버 해킹, CEO 정우진의 책임론, 이도현 부회장의 긴급 기자회견 예고. 시가총액 4조 원이 하루 만에 증발했고 투자자 커뮤니티는 패닉에 빠졌다. 정우진은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 홀로 앉아 서울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다. 그토록 높이 올라왔건만 지금은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 전화기를 들어 이도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화면에는 반복해서 같은 메시지가 떴다. 서비스되지 않는 번호입니다. 우진은 웃었다. 너무 건조하고 너무 쓸쓸한 웃음이었다. 밤 11시 40분. 그는 자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 대신 JW그룹의 비밀회의실, 소위 검은 방이라 불리는 공간으로 향했다. 가장 민감한 전략과 위기 대응이 논의되는 이곳은 외부 전파 차단이 기본 설정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그는 비서 윤태준과 위기관리 자문위원 박형수를 만났다. 박 고문님, 도연이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아닙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을 흐리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사실 내부의 몇몇 간부는 도현 쪽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우진님이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의견이. 무리수? 해인 사건 말입니다. 종교단체와 정면 충돌하는 개발 계획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특히 도의적 이미지가 중요한 지금 시점에선. 우진은 피식 웃었다. 결국 다 돈 때문이군요.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창밖은 밤비가 내리고 있었고 유리창에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무언가 문득 떠올랐다. 해인사, 스님의 말, 그리고 산속의 고요함. 그 상상은 당신의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빛도 스카이라인의 화려함도 지금의 그에게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 시각 해인사에서는 작은 촛불들이 켜지고 있었다. 스님들은 야간 예불을 준비 중이었고 법당 안에는 고요한 목탁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선법 스님은 대웅전 앞 텐마루에 앉아 있었다. 한 젊은 행자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스님, JW 측에서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벌써 장비가 인근에 도착했답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곧 바람이 더 거세지겠구나. 그의 눈동자는 멀리 산 아래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 한복판에서 모든 것을 잃어가는 남자, 그리고 가야산에서 조용히 바람을 기다리는 스님. 그 둘의 인생은 지금 하나의 소용돌이 안에서 서서히 충돌하고 있었다. 정우진은 몰락의 속도를 예측하지 못했다. 그가 평생 쌓아온 성공이라는 이름의 탑이 이틀 만에 무너지고 있었다. 주가 폭락, 이도현의 배신, 그리고 언론의 총공세. JW 그룹의 로고는 더 이상 자부심이 아닌 스캔들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전화를 받지 않았고 이메일도 확인하지 않았다. 그가 한 것은 단 하나. 차를 몰고 서울을 빠져나오는 것.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무작정 고속도로를 달렸다. 비는 쏟아지고 있었다. 전조등이 비추는 앞길은 안개와 빗줄기로 가려져 있었고 내비게이션도 꺼버린 지 오래였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얹은 채 그는 중얼거렸다. 도연아, 넌 결국 이렇게까지 해야 했냐. 운전석 옆에는 한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어릴 적 두 사람이 함께 찍은 흑백 사진. 그때의 우진과 도연은 세상을 정복하겠다는 눈빛을 공유하던 젊은이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밤 2시, 우진은 어느새 경상남도 거창을 지나고 있었다. 그의 목적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결국 해인사였다. 갑자기 앞길에서 강한 섬광이 번쩍였다. 강! 순간적으로 핸들이 흔들렸고 차는 도로 옆으로 미끄러지듯 벗어났다.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바퀴 한쪽이 도랑에 빠지면서 차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우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차에서 내렸다. 차창 밖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휴대폰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한밤중, 산속, 폭우, 고립. 그는 어쩔 수 없이 도로 옆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걷는 내내 그는 이상한 기분에 휩싸였다. 누군가 그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지만 기척은 분명히 있었다. 바람 소리도 이상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는 마치 속삭임처럼 들렸고 때로는 멀리서 목탁 소리 같은 리듬이 들리는 듯했다. 헛것을 보는 건가? 그 순간 그의 발이 뭔가에 걸려 앞으로 넘어졌다. 비에 젖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는 오래된 돌계단이 보였다. 낡은 비석이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희미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천년의 길은 침묵 속에서 열린다. 그는 숨을 들이켰다. 등골이 서늘해졌고 손끝이 떨렸다. 계단을 따라 오르자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작은 초롱불 하나. 그 불빛은 누군가의 손에 들려 있었고 그 그림자는 천천히 가까워졌다.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낯익은 목소리. 그는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선법 스님이었다. 스님. 정우진 씨 맞지요? 스님은 작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우산 아래 그의 얼굴은 고요했다. 놀라지도 화내지도 않은 얼굴.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한 얼굴이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 시간에? 우진은 말없이 서 있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렸다. 스님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어디선가 도망치고 계셨던 것 같군요. 그 말에 우진은 무너졌다. 그는 주저앉아 땅에 손을 짚었다. 빗물이 온몸을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난 아무도 못 믿겠어요. 모두가 떠나고 다 나를 이용하고 나는 도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걸까요? 스님은 우산을 우진 위로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난 뒤에야 진짜 자신이 보이는 법입니다. 스님의 안내로 해인사로 돌아온 우진은 잠시 명상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었다. 장삼을 입은 스님들이 조용히 찻잔을 건네고 우진은 두 손으로 차를 감싸 안았다. 이게 따뜻하군요. 작은 찻잔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마음을 적셨다. 그는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다. 스님, 저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건가요? 선법 스님은 조용히 대답했다. 절벽 위입니다. 한 걸음은 끝이고 한 걸음은 시작입니다. 어디로 나아갈지는 오직 당신의 발이 정합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다만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날 밤 그는 해인사에서 조용히 잠이 들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약을 먹지 않고 잠든 밤이었다. 그러나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새벽 4시 스님 한 명이 급히 뛰어들어왔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중장비가 벌써 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밤이 밤입니다. 선법 스님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면 오늘 밤이 운명의 밤이겠군요. 새벽 하늘은 아직 검푸른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산 아래에서는 벌써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중장비 차량 5대가 가야산 입구에 정차했고 각 차량에는 철거업체 직원들과 사설 경비 인력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침묵 속에서 장비를 점검하고 조심스럽게 작업 일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JW 그룹 법무팀에서 전달한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해당 지역은 국유지로 전환 예정이며 문화재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정당한 절차에 의거한 사전 정리 작업임. 그러나 아무도 현장의 현실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 시각 해인사 안에서는 스님들과 몇몇 주민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선법 스님은 모든 이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다. 누구도 폭력적으로 대응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맙시다. 하지만 그 말은 곧 위기 속에서 묻혔다. 중장비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소문을 들은 마을 주민들과 신도들이 하나둘 몰려들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어둠 속 산길을 따라 수십 명이 모여들었고 그 중에는 아이들도 있었다. 우진은 이 상황을 스님들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전날 밤의 대화와 빗속에서 무너진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혼란에 빠져 있었다. 이건 내가 지시한 게 아니었는데. 윤태준 비서는 그에게 연락 없이 진행된 이번 작업이 이도현 측에서 서둘러 처리한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이미 JW의 공식 대표가 아니었지만 이 사태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순간 굉음이 산을 흔들었다. 포크레인이 절터 외벽 근처를 밀기 시작한 것이었다. 멈추세요. 여긴 문화재입니다.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주민들의 외침과 스님들의 만류가 뒤엉켰다. 경비 인력들은 인파를 막기 위해 줄을 세우고 일부는 사람들을 밀쳐냈다. 그때였다. 절 외곽에서 놀고 있던 7살 남짓한 소년 하나가
흙더미 옆에서 무언가를 주우려다 발을 헛디뎠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옆에서 밀려온 작은 절개지에 흙이 무너져 내렸다. 아야! 비명과 함께 흙과 돌들이 아이를 덮쳤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우진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앞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언론 헤드라인보다 잔인하고 선명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않았다. 그저 작고 여린 몸이 흙 속에 사라졌을 뿐이었다. 사람들이 흙을 걷어내며 울부짖었고 어머니로 보이는 여인은 맨손으로 땅을 파며 절규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아이는 미동도 없었다. 1시간 뒤 구급차와 경찰이 도착했다. 현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고 SNS에는 해인사 아동 사망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해인사 철거 JW 아동 사망 기업 폭력. 온갖 해시태그와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다. 시민단체와 언론사, 정치인들까지 반응을 내기 시작했다. 정우진은 살인을 저질렀다. 어린 생명을 빼앗은 부동산 탐욕. 사죄하라. 철거 중단하라. 선법 스님은 조용히 아이의 시신 앞에서 연부를 외웠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우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아이가 쓰러졌던 자리로 다가갔다. 그곳에 작은 장난감 하나가 떨어져 있었다. 색이 바랜 고무공. 그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이 감각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그는 방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식사도 거절했고 불도 켜지 않았다. 그저 어둠 속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 눈빛, 그 무언의 외침, 그리고 아무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는 사실. 그는 손에 쥔 고무공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넌 이름이 뭐였을까? 그 말과 함께 눈물이 흘렀다. 그는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울었다. 선법 스님이 그를 찾아왔을 때 방 안은 여전히 어두웠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앉아 촛불 하나를 켰다. 작은 불꽃이 방 안을 물들였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제가 이 아이를 죽였습니까? 스님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한마디만 남겼다. 그 질문을 아이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은 밤새도록 우진의 귀에 남았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스님은 고개를 들었다. 그 아이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억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살아가십시오. 밖은 여전히 어두웠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불빛 하나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불빛은 바로 부끄러움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이름 모를 죽음 앞에서 자신을 부끄러워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 밤 비는 거칠게 내리고 있었다. 해인사 산길은 진흙과 돌멩이로 덮였고 마을 아래 도로는 작은 산사태로 막혀 있었다. 이도현 측에서 고용한 사설 용역들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현장에서 철수했지만 그들은 뒤에서 다른 수를 준비하고 있었다. JW 그룹 내부에서 남아있던 일부 강경파 간부들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들은 우진의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마지막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을 실행하기로 했다. 그 작전의 대상은 단 하나였다. 정우진. 밤 11시 30분. 우진은 해인사 명상방 한쪽에 앉아 작은 목탁을 두드리는 스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고 그 얼굴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때 갑작스러운 정전이 일어났다. 방 전체가 어둠에 휩싸였고 창문 밖에서는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다. 우진은 순간 숨을 멈췄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고 동물 소리도 아니었다. 사람의 발걸음.
그리고 뭔가를 끌고 가는 쇳소리. 문득 문고리가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재빨리 문을 잠갔고 뒤로 물러섰다. 누구죠? 대답이 없었다. 대신 문밖에서 남성들의 저음이 섞인 속삭임이 들렸다. 확인해. 안에 있다. 우진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지만 여전히 신호가 없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봤고 옆 창문을 열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확인했다. 비가 얼굴을 때리며 쏟아졌다. 그는 미끄러지듯 지붕 위로 내려왔고 뒷산 숲 쪽으로 달렸다. 숲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지늘길은 그의 구두를 삼켜버렸고 빗물은 시야를 거의 차단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전등 불빛이 그의 옆을 스쳤고 남자들이 고함을 질렀다. 잡아. 우진은 전속력으로 뛰었지만 체력은 바닥나 있었다. 그의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고 숨이 가빠오며 폐가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그는 결국 비탈길을 따라 굴러떨어졌다. 어깨를 바위에 부딪혔고 입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 그는 나무 밑에 엎드린 채 도망칠 힘조차 잃고 있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손전등으로 그의 얼굴을 비췄고 가늘게 웃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다. 그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가르며 큰 빛을 내었다. 잠시 후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달려와 우진을 덮치는 남자에게 몸을 던졌다. 멈춰라. 목소리는 익숙했다. 선법 스님이었다. 스님은 맨몸으로 달려들어 우진을 덮고 있던 남자를 밀쳐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남자가 쇠파이프를 들어 스님에게 내리쳤다. 강! 소리가 울렸고 스님은 비명도 없이 쓰러졌다. 우진은 충격에 얼어붙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기어가듯 스님에게 다가갔다. 스님. 스님의 장삼은 빗물과 피로 물들어 있었고 숨은 희미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왜 이러셨습니까? 스님은 흐릿한 눈으로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당신이 아직 살아 있어야 하니까.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비에 젖은 흙바닥에 묻었다. 그는 울고 있었다. 진심으로 절규하듯 울고 있었다. 그때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남자들은 당황했고 한 명이 소리쳤다. 철수해. 순식간에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쓰러진 스님과 무릎 꿇은 우진뿐이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선법 스님은 위중한 상태였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폐에 출혈이 있었으며 고혈압이 겹쳐 생명이 위태로웠다. 의사는 말했다. 이 나이와 상태로는 버티기 힘듭니다.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우진은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밤을 지새웠다. 그는 손을 모은 적 없는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제발 스님만은 제발. 그는 기도하고 있었다. 이 세상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신에게, 그가 부정해왔던 모든 믿음에게, 자신이 무시했던 모든 영혼에게. 그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아왔다. 병실 앞 조명이 꺼졌고 의사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우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떻습니까?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기적입니다.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진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감격에 겨워 흐느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스님의 손을 잡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스님이 눈을 떴을 때 우진은 말했다. 스님, 제가 살아야 할 이유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님은 약한 숨속에서 대답했다. 그럼 그 이유를 따라가십시오. 다시는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말고요. 선법 스님의 수술이 끝난 후 병원은 조용한 긴장 속에 잠겼다. 정우진은 병실 옆 대기실에서 사흘째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눈은 충혈되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으며
고급 슈트 대신 스님이 빌려준 옷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 바뀐 것보다 더 중요한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매일 병실에서 스님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했다. 무언가를 간절히 믿는다는 감각. 그것은 그가 평생 외면해온 감정이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했다. 사흘 후 병원으로 경찰이 찾아왔다. 해인사 폭행 사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끝난 뒤 정우진은 다른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정우진 씨, 당신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위법 허가, 불법 로비, 비자금 조성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수갑을 내밀었다. 스님은 의식이 희미한 상태였고 우진은 침대 옆에 메모 한 장을 남겼다. 돌아오겠습니다. 서울구치소 3동. 우진은 한때 자신이 후원하던 교정시설의 구속자가 되었다. 한때 그가 손을 흔들던 세계는 이제 철창 너머였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조사관들이 질문을 던져도 변호사가 조언을 해도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내면은 이제야 겨우 침묵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 침묵 속에서 그는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열흘이 지났을 무렵 우진은 교도소 운동장에서 한 노인과 마주쳤다. 희끗한 머리카락, 무표정한 얼굴, 그러나 어딘가 날카로운 눈빛. 여기서 볼 줄은 몰랐군. 그는 말했다. 박재철 전 장관님. 그는 한때 경제부 장관이었고 정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던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뇌물과 횡령 혐의로 수감되어 이제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진 실패한 권력자였다. 너도 이제 우리 중 하나인가 보군. 우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감옥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죄로 불렸다. 그게 꽤나 아프더군. 자넨 어떤가?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말은 계속 마음속에서 맴돌았다. 며칠 뒤 우진은 연필과 종이를 요청했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선법 스님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게 너무 낯설었다. 평생 이메일, 보고서, 명세서에 둘러싸여 살아온 그에게 감정을 손으로 옮긴다는 행위는 어색하면서도 경건했다. 편지에는 이름도, 날짜도, 주소도 없었다. 그저 진심만 있었다. 스님, 저는 처음으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아이를, 그 산을, 그 고요함을 저는 기억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썼을 때 그는 울고 있었다. 조용히, 묵묵히, 어린아이가 울듯이. 2주 후 우진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스님의 건강 상태와 사건 피해자 보호의 사유로 법원은 일정 기간 자택 구금을 허가했다. 그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다. 그곳엔 여전히 희미한 숨결로 삶을 붙잡고 있는 스님이 있었다. 의사는 말했었다. 회복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남은 생은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는 스님의 손을 잡았다. 스님, 저는 아직도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를 믿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의식은 없었지만 그는 무언가를 느낀 듯했다. 며칠 뒤 우진은 병실 창가에 앉아 작은 공책을 펼쳤다. 그 안에는 해인사와 관련된 오래된 사진들, 신도들의 사연, 사망한 아이의 유품 목록까지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계획. 다시는 아무도 다치지 않는 계획.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길. 그는 공책 맨 앞장에 글자를 적었다. 기억 프로젝트. 산, 아이, 그리고 침묵. 며칠 후 해인사에는 뜻밖의 소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밝히지 않았고 안에는 작은 상자와 편지 한 장이 있었다. 상자 안에는 작은 고무공 하나와 다 쓰다만 연필,
그리고 우진이 쓴 손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여전히 이름이 없었다. 하지만 편지를 읽은 순간 선법 스님은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생기를 되찾고 있었다. 그리고 침대 옆에 서 있던 간호사는 깜짝 놀랐다. 스님의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다. 살아있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그 순간 병원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전과는 다른 조용하고 부드러운 비였다. 우진은 병원 옥상에서 그 비를 맞으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마주하고 있었다. 정우진이 해인사 병원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다시 그 산에 올랐다. 한때 땅값을 높이기 위해 강제로 허가를 따내려 했던 곳, 수많은 사람을 밀어붙였던 바로 그 자리였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노트북과 공책을 들고 있는 젊은 건축가, 그리고 생태 전문가 한 명이 함께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예전에 해인사와 연결된 구도로였죠. 지금은 잡초로 뒤덮여 있지만 지형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건축가는 설명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땅을 밟았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부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일입니다. 며칠 후 정우진 공식 입장 발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국 방송사와 언론은 실시간으로 이 장면을 중계했다. 그는 회색 수트를 입고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이전과 달리 마르고 굳은 표정 대신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과거 수많은 사람의 마음과 땅을 짓밟았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 눈앞의 돈을 위해 산을 밀고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오늘 그 모든 책임을 인정합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하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다. JW그룹의 모든 지분을 처분했고 그 자산은 전액 사회환원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해인사 인근 산림 보호와 생태 회복 사업, 기억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기자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돈을 쌓아 올려 만든 탑은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 무너진 자리에 씨앗을 심겠습니다. 자라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며칠 후 SNS에서는 우진의 기자회견 장면이 화제가 되었다. 누군가는 진심이라 믿었고 누군가는 연출된 쇼라 비판했다. 위선자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바뀌는 게 뭐가 있나. 그래도 적어도 사과는 했다. 그마저도 하지 않는 이들이 많은데. 논쟁은 이어졌고 사람들의 감정은 엇갈렸다. 하지만 우진은 그 모든 말들에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더 이상 평가받는 삶이 아닌 실행하는 삶을 택했기 때문이었다. 기억 프로젝트의 첫 공사는 생각보다 더딘 출발이었다. 예산은 충분했지만 인력과 허가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의심이 가장 큰 장벽이었다. 어느 날 인근 마을 이장이 직접 찾아왔다. 당신, 그 정우진 맞지? 여기서 또 뭐 하려는 건가? 또 땅 파고 건물 짓고 서울 사람들 놀러오게 만들 거지? 우진은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정말 다릅니다. 그 아이가 죽은 그 자리, 스님이 쓰러졌던 그 길을 더 이상 누구도 울지 않게 만들고 싶습니다. 이장은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다. 말로만은 안 되지. 보여줘.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그날부터 우진은 직접 삽을 들었다. 건축가, 전문가들과 함께 지형을 조사하고 주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연 놀이터부터 손수 만들었다. 더 이상 그는 명령하는 자가 아니었다. 함께 일하고 함께 흙에 손을 담그는 사람이었다. 하루는 어린 소녀가 그에게 다가와 물었다. 아저씨는 왜 맨날 땅만 파요? 우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예전에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이제는 조금씩 다시 채우는 중이야. 소녀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그럼 여기에 꽃도 피우게 될까요? 그래, 아주 많이. 그리고 그 꽃은 누군가를 지켜줄지도 몰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다. 해인사 뒤편 작은 계곡에 새로 만든 기억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소규모 명상 공간, 그리고 스님을 기리는 조용한 쉼터. 정원의 입구에는 작고 단단한 표지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누군가의 용서가 있었기에 여기에 봄이 왔습니다. 그 문구 아래엔 이름이 없었다. 정우진은 가끔 서울로 올라가야 했다. 이전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법적 분쟁, 환원된 자산의 관리, 그리고 무수한 언론 요청들. 하지만 그는 한결같이 해인사로 돌아왔다. 그곳에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그는 병원에서 재활치료 중인 선법 스님을 정원으로 모시고 왔다.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안내했다. 스님은 정원의 나무와 아이들, 그리고 피어있는 야생화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참 많이도 달라졌군요. 제가 뒤늦게서야 배운 것들입니다. 스님은 우진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늦은 법은 없습니다. 마음이 제 자리를 찾으면 그게 때입니다. 그 말에 우진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은 그날 왜 저를 대신해 몸을 던지셨습니까? 스님은 한참을 침묵했다가 말했다. 당신 눈에 아직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빛을 난 믿었습니다. 우진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천천히 깊이 숨을 들이켰다.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재건이란 무너진 벽돌 위에 다시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씨앗은 누군가의 용서와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계절은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해인사 뒷산에는 첫눈이 내려앉았고 마을 아이들은 벌써 눈싸움을 시작했다. 기억의 정원 뒤편, 한동안 철조망으로 가려졌던 공터에서 조용한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다. 그곳은 빛의 사원. 정우진이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쏟아부어 짓고 있는 작은 사찰이었다. 전통적인 건축 양식에 현대적 감성을 더한 건물. 한옥의 곡선을 따르면서도 유리창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사찰의 입구에는 석등 대신 나무로 만든 등불이 줄지어 있었다. 매일 해질 무렵 아이들과 마을 주민들이 돌아가며 그 등불을 켜는 것이 새로운 전통이 되었다. 우진은 사찰 완공을 앞두고 매일 공사 현장을 돌며 손수 청소하고 빈 벽에 글궈를 새기고 있었다. 그가 가장 마지막에 새긴 글궈는 이것이었다. 누군가를 위하여 빛을 켜는 일, 그것이 곧 나를 밝히는 일이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우진은 익명의 전화를 받았다. 정우진 대표님, 오랜만입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다. 그리고 낯설지 않았다. 이치훈 너냐? 그는 한때 우진의 비밀회계 책임자이자 비자금 운영의 핵심 인물이었다. 우진이 그룹을 떠난 후 모든 책임을 우진에게 전가하고 사라졌던 자였다. 이제 와서 자선 사업이라니 웃기지 않나? 다들 내쇼에 넘어가고 있지만 나는 아니야. 우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하고 싶은 말이 뭐지? 증거, 아직 내 손에 있어. 내가 날 쫓아내던 날, 내가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알아? 그 빛의 사원. 웃기지 마, 내가 그걸 부숴버릴 수도 있어. 우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원하는 게 뭐지? 무릎 꿇고 사과해. 기자들 앞에서 내가 맞았다고 말해. 아니면 그 사찰 무사하지 못할 거야. 다음 날 정우진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 자금 운영에 대해 추가 자진 고발을 한 것이다. 그는 이치훈이 어떤 방식으로든 복수를 시도할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았다. 내가 만든 그림자라면 내가 마주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며칠 후
빛의 사원 완공식을 앞두고 마을에는 다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찰 부지가 불법으로 변경됐다. 정우진이 여전히 숨겨진 자산을 조정 중이다. 해인사 뒷산에 대규모 리조트를 지으려는 계획이 부활했다. 언론은 다시 달려들었고 마을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다. 우진은 해인사 마당에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내가 만든 모든 죄가 나를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속이려 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빛은 단 한순간도 어둠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둠을 뚫고 나올 때 그 빛은 진짜가 됩니다. 다음 날 새벽, 빛의 사원 입구에 검은 낙서가 발견되었다. 가짜 스님, 가짜 속죄, 가짜 사찰. 우진은 그 낙서를 지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대로 두고 그 아래에 작은 문구를 덧붙였다. 진실은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드디어 사찰 개관일. 겨울의 맑은 하늘 아래 해인사와 마을 주민, 언론, 그리고 전국에서 온 방문자들로 사찰은 가득 찼다. 스님은 휠체어에 앉아 조용히 입구에 도착했다. 정우진은 법당 앞에 서서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이곳은 누군가의 목숨값으로 세워졌습니다. 그 생명은 저를 구했고 제가 구해야 할 또 다른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는 깊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이 사원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위한 곳입니다. 그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쉴 수 있는 그림자가 되어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들은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용히 박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거센 감정이 아니라 조용한 지지. 그것이야말로 우진이 바랐던 진짜 응답이었다. 기자들 중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정 대표님, 그럼 앞으로 어디서 지내실 계획입니까? 우진은 법당 뒤편 작은 방을 가리켰다. 저는 이곳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 죄인입니다. 하지만 매일 이곳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누군가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밤 정우진은 혼자 사찰 마당에 나와 있었다. 등불이 바람에 살랑이고 달빛이 사원 지붕을 비추고 있었다. 멀리서 낯익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이치훈이었다. 그는 조용히 걸어와 우진 앞에 섰다. 날 고발할 줄 알았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도 언젠가는 이 자리에 서길 바란다. 숨지 말고 마주 서길. 치우는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뒤돌아섰다. 넌 바보야. 세상은 변하지 않아. 우진은 미소 지었다. 그럼 내가 변하겠다. 밤이 깊어가고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빛의 사원 지붕 위로 내려앉는 하얀 눈. 그 속에서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빛이었고 동시에 정우진 자신을 위한 빛이기도 했다. 빛의 사원이 문을 연 지 일주일. 조용하고 고요한 사찰에는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왔다. 누구는 조용히 불전에 향을 올리고 누구는 책상에 앉아 자원봉사를 하고 또 누구는 사찰 한편에 마련된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기다렸다. 정우진은 그곳에서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대표님이 아니라 그저 우진 씨 혹은 사찰 봉사자 아저씨였다. 그리고 그는 그 호칭이 제일 편안했다. 그날 오전 그는 급식소 앞에서 도시락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겨울 추위에 몸을 움츠린 한 노인이 줄 앞에서 떨고 있었다. 어르신, 안으로 들어가세요. 따뜻한 차도 드릴게요. 노인은 말없이 도시락을 받아들었고 잠시 우진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당신 예전에 뉴스에 나왔던 그 사람이죠?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죄도 지었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도시락을 꼭 끌어안았다. 나도 예전에 사람을 속였어. 사기를 쳤지. 딸이 날 버리고 떠난 지도 10년이 넘었어. 그런데 여기 오면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 우진은 그 말에 한참이나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저 노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같은 날 오후, 사찰 뒷마당에서 한 중학생 또래의 소년이 몰래 벽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야, 우진이 놀라서 다가가자 아이는 도망치려다 미끄러져 넘어졌다. 미안해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소년의 눈동자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망치는 거 익숙하니? 우진이 말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도 가기 싫고 학교도 싫고 그냥 여기가 조용해서요. 우진은 벽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이런 글씨가 쓰여 있었다.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죽기도 무서워. 우진은 아이를 데리고 사찰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국밥을 함께 먹고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여기선 괜찮아. 도망쳐도 돼. 근데 언젠가 돌아볼 준비가 되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 소녀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고마워요. 며칠 후 사찰에는 뜻밖의 편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떤 편지는 손글씨로, 어떤 편지는 색연필로, 어떤 편지는 눈물로 얼룩져 있었다. 아저씨, 지난번에 받은 도시락 덕분에 그날 굶지 않았어요. 정우진님, 그 벽에 적힌 말 제 얘기 같았어요.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 처음 해봤어요. 제 동생이 자살 시도 후 병원에 입원했는데 빛의 사원 얘기를 듣고 같이 가고 싶다고 했어요. 우진은 그 편지들을 모아 작은 박스에 넣었다. 그리고 그 박스 위에 종이 하나를 올렸다. 희망함. 하루는 선법 스님이 휠체어를 타고 사찰 마당을 천천히 걸었다. 요즘 어때요, 우진 씨? 우진은 미소 지었다. 처음엔 사람들이 저를 보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인사를 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벌이 아닙니다. 공간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믿어주는 공간. 우진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날 밤 정우진은 작은 노트를 꺼내어 썼다. 오늘 한 노인이 도시락을 받고 울었다. 한 아이가 사찰벽에 슬픔을 고백했다. 나는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다. 그저 듣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이제야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 같다. 일주일 후 한 젊은 여성이 사찰을 찾았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눈에는 진한 피곤함이 가득했다. 혹시 정우진 씨 계신가요? 우진이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방송작가 윤하진입니다. 정우진 씨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우진은 잠시 망설였다. 저는 이미 뉴스에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보이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하진은 말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라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고 싶지 않던 누군가가 당신 덕분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우진은 그녀를 사찰 안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의 이야기를 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윤하진 작가의 다큐멘터리 티저 영상이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한 죄인이 만든 작은 사찰. 그곳에선 매일 누군가가 울고 웃고 다시 살아간다. 댓글이 폭주했다. 비난도 있었지만 응원이 더 많았다. 이런 공간이 진짜 필요하다. 그의 죄는 과거지만 현재는 선물이다. 빛의 사원 꼭 가보고 싶어요. 정우진은 댓글 하나하나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의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과거가 만든 공간은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내일을 줄 수 있다는 것. 그날 밤 그는 법당에서 조용히 촛불을 밝혔다. 바람이 불어왔지만 촛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살고 싶지 않던 사람도 살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그리고 그는 머리를 조아렸다. 바닥에 머리를 대고 아주 깊은 절을 올렸다. 그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어깨를 대신 짊어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그의 정체성이었다. 빛의 사원이 문을 연 지 100일이 되던 날, 정우진은 마당 한가운데 작은 돌탑 앞에 앉아 있었다. 돌탑은 사찰을 찾은 이들이 각자의 고백과 기도를 담아 하나씩 쌓아 올린 결과물이었다. 1개, 2개. 이제는 100개가 넘는 돌들이 서로의 무게를 지탱하며 이태롭게도 아름답게 서 있었다. 그는 조용히 그 돌탑에 손을 얹고 중얼였다. 나 하나로는 부족했지만 우리로는 충분했어. 그날 오전 선법 스님은 사찰마루에 앉아 우진에게 물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우진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는 계획보단 흐름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사찰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함께 지켜보고 싶어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흘러가는 물은 때로 바위를 만나 멈추기도 하지만 결국 길을 찾지요. 당신도 그 물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며칠 후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충청도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 청년회였다. 정우진 선생님, 귀하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마을에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진은 한참을 그 이메일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답장을 보냈다. 언제든 찾아가겠습니다. 빛은 나누면 더 밝아지니까요. 그렇게 그는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다. 작은 마을 회관, 폐교된 초등학교, 버려진 성당 옆 공터. 그는 어디서든 작은 사찰의 씨앗을 심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은 빠르게 뿌리를 내렸다. 어느 마을에선 노숙인이 자원봉사자로 변했고, 어느 도시에서는 고등학생이 자살을 포기하고 시인이 되었다. 빛의 사원은 더 이상 하나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태도였고 길이었으며 손을 내미는 마음이었다. 다큐멘터리가 방송되던 날, 우진은 일부러 외부와 연락을 끊고 사찰 뒷마당에서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러나 방송 후 며칠 사이 전국에서 수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아이들, 어르신, 가출 청소년, 전직 교도소 수감자.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말하고 있었다. 정우진 씨, 당신을 통해 나도 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우진은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고 모두 파일링해 작은 도서관 한편에 전시하기 시작했다. 이름 없는 글들이, 이름 없는 고백들이 하나의 거대한 빛의 기록이 되었다. 사찰에 변화가 생긴 것은 그 즈음이었다. 한 소년이 조심스레 우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언젠가 사찰벽에 낙서를 했던 아이였다. 저 혹시 이 사찰에서 자원봉사할 수 있을까요? 우진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우리에겐 새로운 손이 필요해. 그날 이후 소년은 매일 아침 정리정돈, 급식소, 도서관 정리 등을 도왔다. 그는 조용히 웃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는 법도 익혀갔다. 한 달 후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언젠가 다른 곳에 작은 사찰을 열고 싶어요. 이런 곳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진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사찰 창고 한편엔 오래된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우진이 과거 입었던 고급 양복, 회사의 명함 수백 장, 금장 만년필, 고가의 시계, 그리고 한 장의 계약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는 그 가방을 꺼내 작은 불상 앞에 놓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이것들은 더 이상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는 가방 위에 종이 한 장을 붙였다. 과거에 머물지 않기 위한 작별 인사. 어느 따뜻한 봄날, 선법 스님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고통도 미련도 없이.
그는 사찰의 한 귀퉁이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날 수백 명이 사찰을 찾았다. 그 중에는 우진도, 벽에 낙서하던 소년도, 도시락을 끌어안던 노인도 있었다. 장례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깊고 따뜻했다. 우진은 스님의 유골함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다. 스님, 저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 부족함 속에서도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법당 앞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쏟아질 듯 떠 있었다. 그 별들 사이로 그는 오래전 선법 스님이 말하던 한 문장을 떠올렸다. 어둠은 누군가가 빛을 들고 다가올 때 물러나는 법입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였다. 이제 내가 그 빛을 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우진은 마지막으로 양복을 입었다. 그러나 이번엔 단상 위 연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한 어린 소년이 새로 여는 작은 빛의 쉼터 개소식에 그를 첫 번째 손님으로 초청했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자신이 직접 만든 종이꽃을 들고 우진을 맞았다. 정 선생님, 여긴 이제 제 공간이에요. 힘든 친구들이 와서 울어도 되는 곳, 그냥 괜찮다고 말해주는 곳이에요. 우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그 아이를 꼭 껴안았다.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그날 이후 정우진은 더 이상 어디에도 이름을 내지 않았다. 그는 그저 가끔 새로 생긴 작은 쉼터들을 방문하고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하곤 했다. 괜찮아요.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빛은 더 이상 그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빛을 시작한 사람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빛은 오늘도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고 있었다.